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포항 해병대 제1사단 사령부 인근 비가 그친 늦은 밤의 술집 안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빨간 명찰이 여러 개 걸려 있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글귀가 낡은 액자 속에서 뒷발에 있었죠. 테이블마다 술잔이 오가고 해병대 중견 간부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창문 밖으로는 포항 바다의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술집 안의 소란스러움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준열 중령은 붉어진 얼굴로 술잔을 휘두르며 부하들 앞에서 떠들어댔습니다. 야, 우리 해병대는 말이야. 빨간 명찰 다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육군, 공군? 그냥 육공이야, 육공. 알겠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옆 테이블 손님들까지 힐끗힐끗 쳐다볼 정도였죠. 부하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도 선뜻 반박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명재 주임원사는 테이블 끝자리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소주잔만 빙빙 돌리고 있었어요. 술집 주인은 안주를 내오며 슬쩍 박준열을 바라봤습니다. 이 술집은 해병대 단골 가게였고 주인도 예비역 해병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박준열의 태도가 유독 거슬렸어요. 저 친구 요즘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손님 앞에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술집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김서우 소위가 먼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준열 중령님, 사단장님 오셨습니다. 문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유서진 소장은 민무늬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정복 대신 단정한 평상복 차림이었죠. 공식 일정이 늦게 끝나 뒤늦게 회식 자리에 인사만 하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서진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또렷했어요. 포항에 부임한 지 석 달, 아직도 이 부대의 공기는 낯설었습니다. 박준열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술잔을 내려놓고 서진을 힐끗 올려다봤어요. 사단장, 어디? 저 아줌마가? 부하 몇 명이 피식 웃었습니다. 테이블 분위기가 묘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서진은 짧게 목례했습니다. 유서진입니다.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준열은 자리에서 비스듬히 일어나 서진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왔어요. 눈빛에는 이미 여자를 무시하는 기색과 술기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의도적으로 느리고 무례했죠. 아, 요즘 유행하는 그 여군 사단장님? 텔레비전에 나오던 그 사람? 에이, 설마. 포항 해병 제1사단이 장난이야? 그는 서진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으며 피식 웃더니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서진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잔 안의 소주가 살짝 출렁였어요. 여기 우리 회식 문화 좀 배우셔야지. 해병대 사단장이라면 이 정도는 원샷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건방져졌습니다. 김서우 소위가 황급히 나서려 했지만 서진이 눈빛으로 말렸어요. 중령님, 저는 지금 근무 중이라서요. 그냥 인사만 드리고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준열은 서진의 뺨을 툭툭 건드렸어요. 마치 아랫사람 어깨를 툭 건드리듯. 하지만 그 손길에는 명백한 조롱과 하극상이 서려 있었죠. 아니, 우리 해병대 사단장이면 술 한 잔도 못 받아? 여자가 무슨 사단장이야, 응? 그냥 보여주기 인사발령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요, 아줌마.
그의 손가락이 서진의 뺨을 건드릴 때마다 술집 안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순간 술집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장교의 눈이 커졌고 한 병사는 아래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슬며시 켰어요. 화면 속에는 박준열의 손과 서진의 굳은 표정이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오명재 주임원사는 숨을 죽인 채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죠. 이건 선을 넘었어. 하지만 그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뺨에 남은 박준열의 손 느낌을 느끼면서도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죠.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령님, 지금 말씀 회식 자리가 아니라 공식 자리에서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박준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요. 저는 진짜 해병대니까. 이런 거 다 해병대식 정이에요. 아줌마가 아직 모르지. 해병대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자신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아니 당연하다고 믿는 확신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억지 웃음이 난무하는 술집 안 서진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곧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이 뜨거웠어요. 술집 밖으로 나서자 포항 밤바다의 비릿한 냄새와 함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김서우 소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지금 당장 군사경찰에 보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어요. 서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후야, 오늘 본 거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어? 그 질문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진짜 각오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김서우 소위의 손이 더욱 떨렸어요. 그리고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보내기 버튼을 기다린 채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버튼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포항 사령부 관사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들지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먼 바다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고 파도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우고 있었죠. 뺨에는 여전히 툭툭 건드려진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을 올려 만져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감촉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해병대 빨간 명찰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달았던 명찰이었죠. 그 옆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해병대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그 옆에 육군, 해군, 공군 정복을 입은 삼촌들. 모두 어깨에는 별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진 속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사진 속 할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시각 서울과 계룡대, 성남, 수도권 여러 군 관사에서도 휴대전화 알림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었지만 군인들의 하루는 일찍 시작되곤 했죠. 강도련 예비역 원사님이 영상을 보냈습니다. 알림 문구는 간단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전설적인 예비역 해병 원사 강도련은 우연히 그 밤 영상 한 개를 전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죠. 하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술집 안 빨간 명찰을 단 해병 중령이 해병대 최연소 여군 사단장의 뺨을 툭툭 건드리며 조롱하는 장면. 여자가 무슨 사단장이야, 응? 그 말이 들릴 때 강도련의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60년 가까이 해병대와 함께한 그였지만 이런 수치는 처음이었어요. 강도련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랜 전우이자 지금은 예비역이 된 전 합참의장 유상규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죠. 원사, 새벽부터 무슨 일인가? 강도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규야, 내 조카 맞지? 너희 집안 피를 이은 그 손녀 말이야. 해병대가 지금 이 꼴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 유상규는 침대 머리맡에서 안경을 집어들고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준열의 손이 서진의 뺨을 건드리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죠. 유상규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는 합참의장을 지낸 사람이었고 수많은 전장과 회의실을 거쳐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큼 그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없었죠. 이건 단순히 조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대한민국 군대의 기강 문제였습니다. 잠시 뒤 각지에 떨어져 있던 장군 5명의 휴대전화에 같은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육군 군단장 유정우 중장은 새벽 훈련을 준비하다 영상을 받았어요. 처음엔 무심코 재생했지만 5초도 안 돼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영상을 끝까지 본 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공군 작전사 부사령관 유한석 중장은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던 중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다 떴죠. 이런 식으로 후배를 대하는 게 군대야? 낮게 중얼거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해군 기동전단장 유백준 소장은 함정에서 영상을 받았습니다. 바다 위에서도 분노는 그대로 전해졌죠. 빨간 명찰 달고 저따위 짓을 해? 상륙군 정신이 이렇게 썩었어? 그는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 사단장 유기철 소장은 이미 전화를 잡고 있었어요. 형님,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이 꼴 보고 군 생활합니다. 오늘 포항 내려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유상규 대장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 해병대 사령부에 별 13개만 직접 들이밀자.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포항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죠. 그 순간 각자의 일정표에서 회의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보고 일정도 훈련 참관 일정도 모두 취소됐어요. 차량이 준비되고 군용기가 대기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급하게 움직이는 참모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채웠죠. 사령관님, 포항으로 가신다고요? 예,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관사에서는 정복이 준비됐어요. 별이 달린 어깨장, 반짝이는 훈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유정우는 정복 상의를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은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문제로 가는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죠. 유한석은 차량에 오르며 부관에게 말했어요. 포항까지 최단 시간으로. 유백주는 함정에서 헬기를 타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유기철은 이미 차량 안에서 포항까지의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죠. 영상 한 편이 온 군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아직 퍼지지 않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미 조용한 파문이 일고 있었어요. 몇몇 장교들은 영상을 보고 분노했고 몇몇은 불안해했습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박준열 중령, 이번엔 진짜 선 넘은 것 같은데.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부대 안을 채우기 시작했죠. 서진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가족들로부터 온 메시지가 하나둘 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단장으로서 생각해야 할 때였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잔뜩 흐린 하늘 아래 포항 해병대 사령부 위병소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연달아 위병소 앞에 멈춰 섰어요. 첫 번째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위병소 근무자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비역 대장님 차량이 들어오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운전병과 헌병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녔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한 위병소였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차량이 연달아 도착했죠. 차량 번호판을 확인한 헌병 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육군 군단장님, 공군 중장님, 해군 소장님 전부 도착하십니다. 그는 황급히 사령부 쪽으로 보고 전화를 걸었어요. 사령부 작전참모실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작전참모 대령은 커피를 쏟을 뻔했죠. 뭐라고? 지금 별이 몇 개가 온다고? 인사참모도 급히 정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이건 대체 무슨 일입니까? 헌병대장까지 일제히 뛰어나와 거수 경례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군의 장군들이 한날 한시에 포항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병소 앞에서 차량 문이 하나씩 열렸어요. 먼저 유상규 전 합참의장이 내렸습니다. 예비역이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죠. 곧게 편 어깨,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 헌병들은 저절로 자세가 바로 섰습니다. 이어서 유정우 육군 군단장이 내렸어요. 별셋이 달린 어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유한석 공군 중장, 유백준 해군 소장, 유기철 육군 소장이 차례로 내렸죠. 각자의 정복이 다르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어요. 모두 단단한 표정으로 사령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와 인사 참모가 급히 뛰어나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예비역 대장님, 각 사령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유상규는 짧게 답례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단장은 어디 있나? 지금 사령부 내 대기실에 계십니다. 작전 참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그 사이 포항 부대 안에서도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병사 식당에서는 아침 식사를 하던 병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야, 오늘 사령부에 별이 몇 개가 뜬 줄 알아? 15개래. 아니, 13개? 무슨 정군 지휘관 회의라도 하나 보지. 누군가 말했죠. 알 거 뭐냐? 우리랑은 상관없지.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부사관 숙소에서는 선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그 술집 사건 때문이래. 박준열 중령이 뭘 한 거야? 들리는 소문으로는 사단장님한테 손찌검을 했다던데. 뭐, 그게 말이 돼? 모두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딱 한 사람, 박준열 중령만 빼고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병사들이 보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요즘 애들 뭐만 하면 하극상 드립이지. 해병대 회식 문화도 모르는 것들이. 그는 책상에 발을 올리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오명재 주임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중령님, 오늘은 제발 입 좀 조심하십시오. 뭔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오명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죠.
하지만 박준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사님도 겁이 많으시네. 별 몇 개 모였다고 내가 무너져? 나는 빨간 명찰 단 해병 중령이야. 그는 가슴에 빨간 명찰을 톡톡 두드렸어요. 오명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그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죠. 이 사람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가. 그의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쌓여갔어요. 그동안 보고도 못 본 척했던 일들, 알면서도 넘어갔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각 사령부내 별도의 소회의실에서는 조용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복이 아닌 단정한 차림의 유상규, 유정우, 유한석, 유백준, 유기철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씩만 놓여 있었고 창문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죠. 밖에서는 아무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유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님,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 문제라는 걸. 유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이는 순간 이 모든 게 사적 보복으로 비칠 겁니다. 유백준이 낮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해야죠. 절차대로, 원칙대로. 유상규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늘 우리는 삼촌도 형도 아니다. 그저 대한민국 군의 선배 장교로서 왔다. 그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서진이가 내려야 한다. 우리는 지원만 할 뿐이야.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해병대 제1사단장 유서진 소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해병대 정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가슴에 빨간 명찰과 어깨에 별 2개가 조명을 받아 빛났죠. 서진은 차렷 자세로 서서 하나씩 시선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참전 의장님, 육군 군단장님, 공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님, 해군 기동전 단장님, 호도 강위 사단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단단한 군인의 목소리였어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곳은 군이었습니다.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곳이었죠. 유상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사단장. 앉지 말고 오늘 있었던 일부터 보고해라. 우리는 지금 아버지나 삼촌이 아니라 내 상급자로 앉아 있다. 그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전날 밤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회의실 불이 꺼지고 벽면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만이 회의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술집 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색하고 억지로 짜낸 듯한 웃음이었죠. 그리고 화면 속 박준열 중령의 얼굴이 크게 잡혔어요. 붉게 달아오른 얼굴, 흐릿한 눈빛, 그리고 입가에 걸린 비웃음. 여자가 무슨 사단장이야, 응? 그냥 보여주기용 아니야? 아줌마, 술 한 잔도 못 받아? 박준열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롱과 무시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박준열의 손이 서진의 뺨을 툭툭 건드리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죠. 1번, 2번, 3번. 뒤쪽에서는 부하들이 아슬아슬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억지로 웃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크린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유상규는 2 손을 깍지 끼고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고 있었죠. 유정우는 팔짱을 낀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한석은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닫고 있었고 유백주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고 있었어요. 유기철은 주먹을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공군의 유한석이 먼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안경을 다시 쓴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일이 공군에서 벌어졌다면 당장 다음날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을 겁니다. 육군 군단장 유정우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이건 단순히 조카에 대한 모욕이 아니다. 여군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해병대 빨간 명찰 전체에 대한 하극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지만 동시에 절제된 냉정함이 있었죠. 저 영상 속에 있던 부하들도 문제야. 보고도 말리지 않았어. 아니, 말릴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 거지. 해군의 유백주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는 것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빨간 명찰은 바다에서 피 흘린 애들이 달던 거야. 인천 상륙작전 때, 장사 상륙작전 때 목숨 걸고 싸운 해병들이 자랑스럽게 달던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저렇게 술집에서 툭툭 건드리면서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 저건 빨간 명찰을 모독하는 거야. 유기철은 숨을 고르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도 술자리 장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이 빨간 명찰 뗍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고 성희롱이고 군 기강 문란입니다. 서진은 회의실 한쪽에 서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삼촌들이 그리고 할아버지 친구분이 자신을 위해 분노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감사함, 미안함, 그리고 동시에 부담감.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내가 가족의 힘을 빌리는 게 맞을까?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 영상 속에는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후배 여군들의 미래가 걸려 있어. 모두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유상규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고 있었어요. 깍지 낀 손을 풀고 천천히 테이블을 쓸어보며 생각에 잠겼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그의 입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유상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우리는 가족이라 더 조심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단했어요. 이건 개인 감정으로 다루면 안 된다. 해병대 그리고 국군 전체의 문제로 다룬다. 그는 한 명씩 눈을 마주치며 말했죠.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조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잘못된 군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유상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대신 포항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건 사단장 내 몫이다, 서진아. 서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무게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지원할 뿐이야. 마지막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해. 내가 이 부대의 사단장이니까.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곧게 선 자세로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해병대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어깨에 별 2개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유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합동감찰반을 구성한다. 군사경찰, 군사안보, 인사참모부까지 모두 동원해서 철저히 조사하자. 유한석이 덧붙였죠. 단순히 박준열 한 명만 조사하는 게 아니야. 이 부대 전체의 회식 문화, 가혹행위,
성희롱 사례를 전부 조사한다. 유백준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서진 사단장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다른 여군들, 젊은 부사관들, 병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을 겁니다. 유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뿌리부터 뽑아야 합니다. 그날 오후 합동 감찰반, 군사경찰, 군사안보 인원이 조용히 포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 사령부로 들어왔고 서류 가방을 든 감찰관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였어요. 복도에서는 긴장한 장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게 다 뭐야? 합동 감찰반이래. 이번엔 진짜 큰일 난 거야. 별 15개를 가진 집안이었지만 그날 실제로 포항으로 모이는 별은 13개였습니다. 한 사람은 해외 작전 중이라 화상회의로만 참여했죠. 하지만 13개의 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포항 해병대 사령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본격적인 심판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조사실이 준비되고 진술서 양식이 인쇄되고 증거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빨간 명찰을 단 유서진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포항 해병대 사령부 안 군사경찰 조사실에는 줄지어 앉아 진술서를 쓰는 인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펜을 쥔 손들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참으며 글을 쓰고 있었고 어떤 이는 분노로 이를 악물고 있었죠. 조사실 복도에는 진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군 중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예, 맞습니다. 회식 때마다 여군들을 불러 앉혀놓고 여자는 원래 분위기 띄우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고 거절하면 군인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1년 넘게 계속됐어요. 다른 여군 소위가 진술서를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술 안 마신다고 하니까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저는 군인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병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신병들 빨간 명찰 달기 전에 뺨을 여러 번 때리는 걸 봤습니다. 이 정도 맞아야 해병이라고 하면서요. 그의 주먹이 떨렸어요. 저도 맞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냥 폭력이었던 거죠. 한 부사관은 진술서를 쓰다 멈춰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군 후임에게 술을 먹이고 옆에 앉혀서 어깨를 계속 건드렸습니다. 제가 말렸더니 분위기 파악 못하냐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죠.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조사관은 하나하나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해 주세요. 기억나는 대로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 신병 구타, 여군 차별, 가혹행위. 그동안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쓰면 위로 떠올랐어요. 오명재 주임원사는 조사실 밖에서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조사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그의 귓가를 때렸어요.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이 쌓여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애들이 당하고 있었는데 나는 왜 눈 감고 있었지?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그때 강도련 예비역 원사가 조용히 오명재 옆에 섰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원사, 강도련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해병대에서 제일 나쁜 건 잘못한 놈이 아니라 알고도 모른 척한 사람이야. 오명재는 고개를 들어 강도련을 바라봤죠. 강도련은 오명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나도 그랬어. 옛날에는 몰랐지. 후임 때리는 게, 신병 갈구는 게, 여군 무시하는 게 잘못인 줄. 그땐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잖아.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늦지 않는다. 오명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이제는 저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어요. 제가 봤던 것들, 듣고도 못 들은 척했던 것들,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련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시각 박준열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사경찰 차량들이 보였어요. 사령부 곳곳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책상에 기대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거야. 다들 호들갑 떠는 거지. 문 밖에서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중령님, 요즘 군사경찰이 피해자들 조사한다던데요. 다른 누군가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거 사단장님 때문이라던데요. 별들이 13개나 모였다면서요?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박준열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야, 해병대는 원래 그 정도 센 문화야. 나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냥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조용해진다. 늘 그랬잖아. 하지만 그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젊은 소위 하나가 박준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존경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냉담함과 실망이 섞인 시선이었죠.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병사들의 숙소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형, 저 사람 진짜 끝난 거 맞지? 당연하지. 사단장님 뺨을 건드렸는데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도 비슷한 거 많이 봤잖아.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이번에 다 털릴 수도 있어. 부사관 식당에서는 선임들이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달라. 예전처럼 덥고 넘어갈 분위기가 아니야. 별이 13개나 모였다잖아. 이건 진짜 큰 건이야. 박준열 중령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중에도 반성해야 할 사람 많아. 조사실에서는 계속해서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한 여군 상사가 말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여자가 군대 와서 애를 가지냐고 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니까 부대 분위기 생각 안 하냐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었죠. 저는 군인인 동시에 엄마입니다. 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또 다른 병사가 진술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선임이 술을 먹이려고 했어요. 제가 거절하니까 해병대 전통도 모르냐며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오명재 주임원사는 마침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사관 앞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죠. 박준열 중령이 회식 자리에서 여군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걸 봤습니다. 신병들을 구타하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조사관은 침착하게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왜 모른 척하셨습니까? 오명재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죠. 무서웠습니다. 박준열 중령은
윗선과 연줄이 있었고 제가 나섰다가 제 자리가 위험해질까봐, 그리고 솔직히 그게 해병대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해가 지고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진술서는 점점 쌓여갔어요. 그리고 그 진술서들은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준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해병대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잘못된 문화의 그림이었죠. 심판의 날 전날 밤 포항 사령부는 이상하게도 조용하면서도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불 켜진 창문들은 평소보다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올 거라는 걸. 서진은 관사에서 전투복 상의를 정갈히 다려입고 있었습니다. 다리미를 천천히 움직이며 구김 하나 없이 펴나갔어요. 어깨에 별 2개가 다림질 증기 속에서 반짝였죠. 옷걸이에 걸린 전투복을 바라보며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책상 위 할아버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해병의 모습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빨간 명찰을 단 정복, 곧게 선 자세,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서진은 사진을 손에 들고 조용히 말했죠. 할아버지, 해병대는 아직도 지켜볼 가치가 있죠? 사진 속 젊은 해병의 웃음은 변함없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격려하듯. 서진은 사진을 다시 책상 위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포항 바다 너머로 어둠이 깔려 있었고 멀리서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단장으로 서야 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이 부대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해. 손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한편 병사 숙소에서는 잠 못 드는 병사들이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야, 내일 진짜 연병장에서 뭐 한다던데? 한 병사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어요. 별이 몇 개 모인다던데, 13개라던데. 다른 병사가 대답했죠. 빨간 명찰이 찢어진다더라. 또 다른 병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문은 과장되고 왜곡되면서 부대 안을 돌았어요. 박준열 중령이 군사재판에 넘겨진대. 아니야, 바로 구속된대. 사단장님이 직접 명찰을 찢는데. 누구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해병대 안에서 처음 보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 젊은 소위 하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면 우리 부대가 달라지려나? 옆에 있던 동기가 고개를 끄덕였죠. 달라져야지. 이대로는 안 돼.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사관 숙소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형, 우리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우리도 후임들한테 똑같이 했잖아. 회식 자리에서 술 강요하고 여군들한테 무시하는 말하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우리도 잘못했어. 한 부사관이 한숨을 쉬며 인정했습니다. 유상규와 장군들은 사령부 내 임시 숙소에서 간단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내일의 일정표가 놓여 있었고 각자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유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는 내일 한 사람을 박살 내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유한석이 이어서 말했죠. 맞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해병대 문화를 끊으러 가는 겁니다.
박준열 중령은 그 상징일 뿐이고요. 유백준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조카가 당한 일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절차와 원칙대로 갑니다. 유기철이 일정표를 넘기며 말했어요. 내일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이 집합합니다. 이건 공개 징계니까 모두가 지켜봐야 합니다. 유상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군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는 배경이고 지원군이야. 주인공은 서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상규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장면은 서진 내가 책임져라. 우리는 뒤에 서 있겠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내일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해병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유정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집안 피를 이은 애니까. 유한석이 미소 지었죠. 그 애는 강해. 우리보다 더 강할지도 몰라. 유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서진은 여전히 관사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가슴에 빨간 명찰과 어깨에 별 2개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봤죠. 거울 속의 자신은 흔들리지 않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제1사단장을 위한 자리다. 서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서는 게 아니야. 이 부대를 바꾸기 위해 후배들을 위해 서는 거야.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연설 노트를 꺼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며 썼던 글이었어요. 하지만 읽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격식적이고 너무 딱딱했죠. 서진은 펜을 들어 노트를 찍고 새로운 페이지를 폈어요.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에서 나오는 말로. 빨간 명찰은 누군가를 때리기 위한 상징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첫 문장을 쓰고 서진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갔죠. 우리는 계급, 성별, 나이를 넘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그게 진짜 해병대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문장들이 채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포항 바다 위로 달빛이 비치고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사령부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서진의 관사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설 노트를 마저 쓰고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나 하나 지킨다고 끝낼 생각 없다. 우리 모두가 같이 바뀌어야 한다. 노트를 덮고 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상상했어요. 연병장에 선 자신의 모습, 부대원들의 눈빛,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으니까. 사령부 곳곳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편지를 쓰는 사람, 그냥 천장을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내일 포항 해병대 제1사단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빨간 명찰을 단 최연소 여군 사단장이 서 있을 거라는 걸. 잔뜩 흐린 하늘 아래 포항 해병대 사령부 연병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어요. 부대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정해진 복장으로 조용히 도열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공기 자체가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연병장 정면에는 간이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뒤에는 예비역 유상규 대장과 장군 넷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의 정복이 각각의 색깔로 빛났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흐린 날씨 속에서도 무게감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정면 중앙에는 유서진 사단장이 서 있었습니다. 해병대 정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다른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죠. 가슴에 빨간 명찰과 어깨에 별 2개가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포항 해병대 제1사단 지휘체계 내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및 하극상 행위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연병장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깃발을 흔들며 지나갔죠. 박준열 중령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해병대 중령 박준열 앞으로. 뒤쪽 줄에서 박준열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는 군복을 꼿꼿이 여미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느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연병장 앞까지 걸어 나온 그는 정면을 바라봤지만 눈빛에는 자존심과 억울함이 여전히 섞여 있었습니다. 연병장 앞 대형 스크린에 어제의 영상이 다시 한번 재생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장병이 보는 앞에서요. 술집 안의 소란스러운 소리, 박준열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악명 높은 대사. 여자가 무슨 사단장이야, 응? 아줌마 술 한 잔도 못 받아? 스크린 속에서 박준열의 손이 서진의 뺨을 툭툭 건드리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뺨을 건드리는 장면이 재생될 때 여러 병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병사는 주먹을 꽉 쥐었고 어떤 병사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나 당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었죠. 한 여군 소위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건 나일 수도 있었어. 아니, 이미 나였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죠. 영상이 끝나고 징계 사유가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해병대 중령 박준열은 상급 지휘관에 대한 반복적인 언행 모욕,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성 발언, 부하 장병에 대한 상습적 가혹행위 및 폭언 등으로 군 기강과 해병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에 낭독은 길게 이어졌고 하나하나의 제목이 읽힐 때마다 연병장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박준열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이건 다 해병대식 전통이야. 나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이걸 죄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간부들 절반은 다 징계받아야 돼. 연병장 곳곳에서 눈을 피하는 시선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장교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부사관은 불편한 표정으로 발을 움직였죠. 순간 연병장 뒤쪽에서 강도련 예비역 원사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였지만 그의 걸음은 단호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강도련은 박준열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 나도 옛날에는 맞았다. 나도 후임들 몇 대 때렸다. 연병장이 조용해졌어요. 강도련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때는 우리도 몰랐다. 그게 잘못인 줄.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어요. 지금은 안다. 그게 폭력이었고 해병대를 더럽힌 일이었다는 걸.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박준열을 정면으로 쏘아봤습니다. 너는 모른 척했다. 알면서도 계속했다. 너는 해병대 전통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강도련의 말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동의의 침묵이었어요. 박준열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고개가 아래로 떨어졌죠. 잠시 후 해군 기동전단장 유백준 소장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빨간 명찰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 하지만 어느 해병에게는 생명 같은 상징이었죠. 유백준은 천천히 박준열에게 다가갔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눈이 그 두 사람에게 집중됐어요. 유백준이 박준열 정복 상의의 빨간 명찰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박준열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유백준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빨간 명찰은 내가 가슴에 달고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슬펐습니다. 이건 바다에서 피 흘린 선배들의 명예야. 내가 더럽힐 권리가 없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빨간 명찰이 상의에서 떼어졌습니다. 찰칵! 실밥이 끊기는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 병사가 숨을 죽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빨간 명찰이 박준열의 가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유백준은 그 명찰을 두 손으로 천천히 잡았습니다. 잠시 멈춤이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처럼. 하지만 박준열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유백준은 명찰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찢기 시작했어요. 빨간 천이 둘로 갈라지는 소리가 조용한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찢어진 명찰 조각들이 바람에 날렸고 바닷바람이 그것을 휩쓸고 갔죠. 연병장 뒷줄에 있던 한 병사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빨간 명찰이 울고 있다. 옆에 있던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장병들이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였습니다. 명찰이 찢어지는 소리, 바람에 날리는 빨간 천 조각, 그리고 무릎 꿇은 중령의 모습. 박준열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그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연병장은 여전히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상규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너 하나만이 아니다. 우리 선배 세대의 잘못도 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슬펐어요. 그래서 오늘 너 하나만 처벌하고 끝내지 않을 거다. 해병대 전체가 바뀌는 날이 될 거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단장, 마무리는 내가 해라. 유서진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눈빛은 단단했어요. 단상 앞에 선 그녀는 연병장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그녀를 보고 있었죠.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장 유서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어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단의 지휘관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녀는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 어떤 이유로도 어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도 같은 일이 이 부대에서 반복된다면 나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연병장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어요. 우리는 해병대다. 빨간 명찰은 폭력이 아니라 희생을 상징한다. 서로를 지키는 약속을 상징한다. 그녀는 가슴에 빨간 명찰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준열은 군에서 파면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됐어요. 군사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 그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군인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저버렸으며 상급자에 대한 명백한 하극상과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로 군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영구적인 군 복무 금지 처분이었죠. 그 후 이야기로 박준열이 교도소 군 교육 프로그램에서 젊은 수감자들에게 강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주황색 수감복을 입은 수감자들 앞에서 그는 서 있었어요. 저는 빨간 명찰을 달았던 해병 중령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났죠. 하지만 저는 그 명찰의 의미를 몰랐어요. 폭력과 갑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몰랐습니다. 수감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박준열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해서, 계급이 높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을 때 이미 모든 걸 잃은 뒤였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철창 안에서라도 조금이나마 잘못을 갚으려 하는 모습이었죠. 한 젊은 수감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항 해병대 제1사단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연병장에서의 일 이후 부대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바뀐 건 회식 문화였습니다. 강제 음주는 사라졌고 회식 참석 여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죠. 한 젊은 소위가 회식 자리에서 저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선임 장교는 그래, 알았어. 음료수 시켜줄게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혹행위 신고 창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함이 설치되고 익명 신고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했을 때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치가 취해진다는 거였죠. 한 병사가 선임의 폭언을 신고했을 때 이틀 만에 조사가 시작됐고 일주일 후 해당 선임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진짜로 바뀌는구나.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어야 여군 생활관에 있던 오래된 불문율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여자는 일찍 출근해서 청소해야 한다는 암묵적 규칙도, 여군은 회식에서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기대도 없어졌어요. 한 여군 중위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선임 장교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축하해요. 육아휴직 계획 세우면 행정 지원할게요. 예전 같았으면 눈치를 받았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단 강당에 전 장병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첫 번째 전체 회의였어요. 유서진 사단장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몇 달 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죠. 가슴의 빨간 명찰은 여전히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오늘 이 부대의 사단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하려 한다. 서진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빨간 명찰은 누군가를 때리기 위한 상징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장병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모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계급, 성별, 나이 상관없이 이 부대에서 해병이라는 이름은 서로를 지키는 이름이다. 그녀는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말했죠. 나 하나 지킨다고 끝낼 생각 없다. 우리 모두가 같이 바뀌어야 한다. 강당 뒤쪽에서 한 병사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오명재 주임원사가 단상 뒤에서 조용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이제부터 제1사단은 장군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지난 몇 달간 그는 변화의 중심에 서서 후배들을 이끌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발견할 때마다 목소리를 냈고 젊은 장병들의 고민을 들어줬죠.
김서우 소위는 눈가를 훔치며 웃었습니다. 사단장님, 그날 술집 앞에서 책임질 수 있겠냐고 물으셨죠.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 부대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서진은 서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서우야. 내가 그날 용기 내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었을 거야.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서진에게 유상규 대장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의 방문이었어요. 그는 포항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잘하고 있구나. 서진은 할아버지 친구이자 선배 장군인 그를 바라봤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문화를 바꾸는 건 오래 걸리니까요. 유상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시작은 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는 서진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이제 남은 건 우리 별들이 아니라 내 별 2개다. 오늘 이후 포항 해병대는 내가 지키는 거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상규가 떠나고 서진은 혼자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해안선을 바꾸는 파도처럼 이 부대도 천천히 변하고 있었죠. 포항 바다 위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장병들이 방파제를 따라 구보하며 구호를 외쳤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 목소리는 힘차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구호였지만 그 의미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폭력이 아니라 존중으로, 억압이 아니라 배려로 이어진 해병대였습니다. 그 대열을 조용히 바라보고 서 있는 유서진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빨간 명찰과 별 2개가 함께 빛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모습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한 젊은 병사가 구보를 마치고 서진 옆을 지나가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의 노력이야. 사령부 건물 옥상에서는 태극기와 해병대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 새로운 해병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할아버지, 봤죠? 해병대는 아직도 지켜볼 가치가 있어요.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따뜻한 바람이 그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포항 해병대 제1사단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훈련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해병대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빨간 명찰을 자랑스럽게 단 최연소 여군 사단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앞으로 갈 길은 멀었지만 첫걸음은 이미 내디뎠습니다.